일부의 2장에서 말한 윌리스 캐리어의 마법 같은 공식은 모든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그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갖 종류의 걱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분석의 3가지 기본적 단계를 알아야 한다. 그 3단계란 1. 사실을 파악한다. 2. 사실을 분석한다. 3. 결단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가르쳤고 또한 실천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나날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을 써야 한다. 먼저 제1법칙을 들어보기로 하자. 사실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할 뿐이다. 이것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의 학장이었던 허버트 E. 호크스 씨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는 일찍이 20여만 명의 학생들에게 걱정 해결에 관해 가르쳤다. 그는 혼란이 걱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단을 서두르기 때문에 생긴다. 가령 나에게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자. 나는 화요일이 되기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계 있는 온갖 사실을 파악하기에 전념할 뿐이지 결코 걱정하고 조바심을 갖지 않는다. 골치를 앓지도 않거니와 불면증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파악하기에 전념할 뿐이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기까지 사실이 파악되어 있으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렇다였다. 나는 완전히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모든 걱정은 이해의 빛을 받아 증발하고 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가? 인간은 생각의 노력을 회피하려고 온갖 편법에 의지한다. 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말처럼 우리들은 기존의 생각과 사실에 몰두해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곤 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사실들, 희망적인 생각과 일치되는 사실만을 찾아내 기존의 편견을 정당화해버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앙드레 모루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에 일치되는 것들은 모두 진실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를 노하게 만든다. 그러고 보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2 더하기 2이 5이 125이라는 가정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단순한 계산 문제라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2 더하기 2은 5, 때로는 500이라고 고집을 부려 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고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이 말한 대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걱정하고 있을 때는 감정이 흥분되어 있어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도움이 되는 2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1. 사실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을 냉정하고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 2.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관해 사실을 수집할 때 나와는 반대측에 서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보라.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본 사실과 상대편의 입장에서 본 사실을 글로 적어본다. 대개의 경우 진실은 이 2가지 상반된 극단의 중간에 있다. 당신도 나도 아인슈타인도 합중국 최고재판소도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에도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2,500권의 노트에는 그가 직면했던 문제에 관한 사실들이 가득히 적혀 있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법칙은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호크스 학장이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선 공평한 태도로 사실을 수집한 다음 문제 해결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모은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기까지는
나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 사실을 기록한 후 분석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문제를 종이 위에 써본다는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것이다. 정확히 문제를 기술한다는 것은 문제의 절반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찰스 캐터링은 말했다. 이런 법칙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보자. 일찍이 중국인들이 한 폭의 그림은 일만자의 문자보다 뛰어나다고 했듯 나 역시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옮겼는지 그림을 보듯 설명하겠다.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성공한 미국인 중에 하나인 갈렌 리치필드의 사례다. 1942년 그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일본군은 상해를 침략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들려준 것이다. 일본군은 진주만을 공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로 물밀듯 밀어닥쳤다. 그 무렵 나는 상해에 있는 아시아 생명보험회사의 지배인으로 있었는데 일본 해군대장은 군대 청산인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그리고 그에게 협력하여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라고 명령했다.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협력이냐 아니면 총살이냐 둘 중에 하나였다. 나는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일부의 증권만은 일본군에게 넘겨준 자산 서류에서 제외해두었다. 이들 증권은 홍콩 지점에 소속된 것으로 본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발각나면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해 겁이 났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나는 마침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에는 회계과장이 있었다. 나중에 그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장성급이었던 일본군 청산인은 노발대발하며 한바탕 난리를 피운 모양이다. 그리고 나를 지칭해 도둑놈, 반역자, 일본군을 모독하다니 라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분명 브리지 하우스에 끌려갈 것이 분명했다. 브리지 하우스, 일본 게슈타포의 고문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그곳으로 연행되는 것보다 자살을 선택했다. 열흘 동안 그곳에 갇혀 고행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곳에 내가 끌려갈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였던가? 내가 사건의 내용을 들은 것은 일요일 오후였다. 만일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법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생기면 즉시 타자기 앞에 앉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2.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얼마 전까지는 문제를 기록하지 않고 해답을 얻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문제와 해답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훨씬 사고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나는 즉시 기독교 청년회관 안에 내 방으로 가서 타자기를 꺼내 다음과 같이 타이핑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일 아침 브리지 하우스에 갇힐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다음에 나는 두 번째 질문을 타이핑했다.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몇 시간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실행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적어보았다. 1. 일본군 장교에게 자세한 내용을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모른다. 만일 통역을 통해 설명한다면 다시금 그를 노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니까 귀찮은 변명 따위를 듣기보다는 나를 브리지 하우스에 가두고 말 것이다. 2. 도망칠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도망치다 잡히면 총살될 것이다. 3. 이 방에 들어박혀 사무실에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본군 장교에게 더욱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나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병사들을 보내 나를 브리지 하우스에 집어넣고 말 것이다. 4. 월요일 아침에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군 장교는 언제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잊을 수도 있다. 만일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성을 찾았을 때니까 어쩌면 나를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 내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 순간마다 변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월요일 아침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브리지 하우스를 모면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 된다. 그렇게 네 번째의 계획을 선택할 결심을 하자 그와 동시에 기분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사무실에 나갔을 때 일본군 장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빤히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주일 뒤에 그는 도쿄로 돌아갔고 나의 걱정은 끝이 났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일요일 오후에 책상 앞에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갖가지의 수단과 그 결과를 기록해 본 후 냉정하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구출되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허둥지둥 당황하여 경거망동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일요일 오후를 번민 속에 보냈을 것이다. 어쩌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초췌한 얼굴로 사무실에 나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일본군 장교는 의욕을 품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여러 차례의 경험에 의해 나는 결단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언제까지나 쳇바퀴를 돌듯 반복만 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을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하고 생지옥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내 걱정의 50%는 명확한 판단을 하는 순간 소멸되며 40%는 그 판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의 4단계로서 걱정의 90%를 제거할 수 있었다. 1.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지 자세히 기록한다. 2. 그것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다. 3.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4. 그 판단을 즉시 실행에 옮긴다. 갈렌 리치필드는 현재 뉴욕 보험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회사의 극동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앞에서 말한 걱정 분석법과 그 실행 법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내게 고백했다. 그의 방법이 왜 그렇게 훌륭한 것일까? 그것은 그의 법칙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법칙, 즉 그것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헛된 짓이 되고 만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단 결단이 내려져 그 실행만 남아있을 때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걱정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는 아마도 사실에 의거해 면밀한 결단이 내려졌으면 곧 행동에 옮겨라. 재고하지 말라.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욕에 끌리지 말라.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지 말라. 고 말한 것 같다. 나는 언젠가 오클라호마에서 으뜸가는 석유업자 웨이트 필립스 씨에게 어떻게 결단을 실행에 옮기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어떤 문제를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계속해 생각한다는 것은 혼란과 걱정을 자아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때로는 정도 이상으로 연구하거나 사고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때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동안 뒤돌아보아서는 안 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갈렌 리치필드의 방법을 여러분의 걱정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